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3부 첫 순서 경제뉴스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죠. 최용환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용환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 보면 좀 힘들어요. 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도 지금 막 주식이 뚝뚝 떨어지죠. 예. 거기다 북한까지 난리죠. 예. 예? 이게 지금 떠도는 시중 자금이 그래서 무려 90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900조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이게 몇 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이 떠도는 시중 자금을 겁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이 겁먹은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 23일 어제죠.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6월 말 기준으로 약 893조 원. 그러니까 거의 900조 원이죠. 올해 초 활황을 이뤘던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빠져나온 투자 자금, 초저금리 기조 속에 장기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은행 대기 자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부동자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95조 원이었으니까 한 6개월 사이에 한 100조 원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하는 배경을 이 장기일 때 금리나 단기일 때 금리나 별로 이제 그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장기 금융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예. 주식에서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투자 대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을 보고 있거든요. 예. 보통 금융시장에서 부동자금 방향 일단 주식시장에 진입해서 투자할 때를 좀 기다리고 있거나 예. 안정적으로 은행 계좌에 돈을 맡겨두는 쪽으로 주로 흐르게 되는데 아예 금융시장 쪽에서 비전을 찾지 못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로 아예 가버리는 것이죠. 최근 부동자금의 특징은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 손실 위험이 다소 있지만 그나마 최저금리인 은행 예적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MMF나 CMA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 걷어들인 돈을 비교적 안전적인 곳에 넣어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경기 불확성이 완화될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북한 포격도 조금 이제 이 리스크도 좀 없어지고요.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좀 보이게 되면은 다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좀 증가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제 계속 될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위험, 중수익 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재부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기재부는 어제 오후 재개된 고위급 대화 결과에 따라서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대화 국면으로 바뀐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연대 이어서 일요일은 어제도 비상근무체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북한 리스크 외에 중국 경제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는 경제 뉴스들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 좀 그냥 묻어둘 수는 있겠는데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돈은 원래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예. 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뭐 마찬가지죠. 이 북한 포격 도발이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다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좀 정리가 되면은 예. 이제 노동시장 등 4개 부문 구조개혁 과제에 다시 집중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상황이 참 언제 될지 참 깝깝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좀 아직 당분간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월요일날 이제 조금 있다가 개장되겠지만 블랙먼데이 되는 거 아니냐. 검은 월요일 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7일 날 1991.05로 시작해서 21일 날 1876.07로 마감했거든요. 100% 넘게 떨어졌네요. 그렇죠. 엄청 떨어진 거죠. 또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또 여기에 따른 후폭풍, 북한의 포격 도발, 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지난 1월 8일 날 1888.13이었는데 이후 7개월 보름 만에 19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록이죠.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이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는 27일 날 미국이 2분기 국내 총생산 이 수정치가 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27, 29일 날 잭슨홀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 GDP 수정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요. 주가 상승을 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우리 증시는 현재 과도매 많이 팔고 있는 그 국면에 들어선 걸로 판단되지만 일단 9월 초까지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보수적인 시장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예.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840에서 1940포인트 요 수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리스크가 큰 만큼 월말 시장에 반등 모멘텀이 발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기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실제 돈 넣는 사람 어디 당연하죠. 피가 마르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 남북 간의 긴장이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것, 그죠? 예. 이건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 시장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평양에 유소년 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대회하고 있는데 거기 취재진들 한 80여 명이 가 있어요. 예. 그거 알려주는데 우리나 평양이나 뭐 분위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언론만 서로 남북 언론만 서로 이게 바쁜 거 아니냐. 더군다나 북에서 뉴스를 통해서 남한은 뭐 지금 사재기 때문에 난리다. 명백한 허위고 비행기 표 값이 10배 올랐다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히고 허황된 얘기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예, 그 심리전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니까 롯데마트에 따르면 북한 포격 도발 후에 생필품 판매 뭐 오히려 소폭 감소했어요. 이마트도 뭐 라면 생수 주요 생필품 판매가 1% 하락했다고 하고요. 예. 이런 정도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전국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사도 일부 당번 직원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지 않고 쉬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혹시 대형마트가 그러면 뭐 온라인 쇼핑몰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뭐 오히려 그 휴가철 끝나고 나서 판매량이 감소를 보였던 거 외에는 동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이미 북한 리스크에 이미 반영이 됐고 무디게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잘해야 국민들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가 한 해관 중 8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 야구 수준도 정말 올림픽에서 우승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야구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이용규 선수에게 오물 투척 사건이 일어난 모양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광주 경기였었거든요. 예. 이 한화의 이용규 선수에게 이 관중들이 물병하고 오물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나타나는 불상사인데요. 이 예. 대표적으로 보면은 2011년에 외야에서 공을 잡으러 전력 질주하던 이종범 선수를 겨냥해서 맥주캔이 날아들기도 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컵라면을 먹던 컵라면을 던지는 일도 종종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그라운드에 난입하거나 술 취한 분들의 행패는 아직도 이제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제는 뭐 이 야구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이해가 아니라 이 야구장 질서 어지럽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예. 조치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난동을 부리는 관중을 그냥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키는 수준이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자면은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야구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곧바로 경찰에 연행이 되는데 이 선수들한테 무언가를 던질 경우에는 이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 관중 800만 명 바라보는 시대고요. 특히 뭐 이 가족 동반이나 여성 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건전한 야구장 문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KBO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뭐 야구장에서 그 가스버너 갖고 와서 말이에요. 오징어 구워 먹다가 불난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야구 팬들이 그만큼 의식이 많이 변해야 돼요. 예? 예, 그 점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좀 넓게 인식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를 좀 하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게 되면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가 어떤 이 사건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가수들을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은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고요. 또 개그맨들을 어쩌다 또 만나게 되면 한번 웃겨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2013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마치고 구단 버스로 돌아가던 배영수 선수가 갑자기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았는데 그래서 왜 때리냐고 물어보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팬이라고 자처하면서 파이팅하라고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똑같은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치 경제계 인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술이나 이 체육계 인사들을 좀 아래로 보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유 정치인들도요 선거 때 예. 임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뭐 예를 들면 삼겹살집 같은데 가면은 저쪽에서 지역구 주민이 어이 딱 어이 그래요 그냥 구경하다 어이 잠깐만 와봐요. 그러면은 또 가가지고 급식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 그런 건 좋다고 봐야 되는 거지 서로가 좀 인격을 존중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야구장에서 술 마실 수 있나요? 야구장에서 술은 마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류 반입은 안 되고 야구장 그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이 야구장의 주류 반입은 금지가 돼 있는데 예. 이 실질적으로는 캔이나 유리병, 페트병에 담긴 주류만 금지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는 거는 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야구장 내 사고의 절반이 술에 취한 분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예. 때문에 뭐 야구장에서 야구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이러는 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 잔이 꼭 한 잔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야구장이 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야구 즐기는 곳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햇볕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예? 이게 술이 빨리 올라요. 예.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베이징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의미 있는 기록이 나왔는데 김연섭 선수가 우리나라 육상 사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 3회 연속 톱10을 기록했네요.
예, 이 김현섭 선수인데요. 이 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이 예. 남자 20km 경부에서 이 1시간 21분 40초 1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13년 대회에 이어서 3회 연속 톱10인데요. 예.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 3회 연속 톱10을 기록한 것은 이 김현섭 선수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왜 우사인 볼트 말이에요. 100m 남자 100m 예. 그리고 우사인 볼트하고 저스틴 게이틀린의 맞대결. 여기는 우사인 볼트가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7년 동안이나 이 100m 트랙을 지배를 해온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아직도 건재하다라면서 과시했습니다. 저스틴 게이틀리는 0.01초 차로 제치고 2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거든요. 예. 이 볼트가 9초 79, 게이틀린이 9초 80을 기록했는데 이 0.01초 차면은 거의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그렇죠. 간발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볼트가 100m 우승으로 9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이 9개의 금메달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최다 금메달 기록입니다. 그리고 KBO 리그에서는 기아하고 한화의 5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기아가 어제 한화의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네요. 예? 예, 기아가 어제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갔고요. 이 한화가 다시 4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예. 기아가 7회에만 4점을 뽑아낸 뒤에 8회 1점을 추가해서 9대4로 승리했습니다. 기아가 어제 승리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하면서 5위 자리를 지켰는데 6위 하나와는 한 경기 반 차입니다. 이 5위 경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번에 이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흔히 가을 야구라고 하는 포스트 시즌이 열리게 되죠.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5위 팀까지 주어집니다. 네. 이 5위 자리를 놓고 기아하고 하나가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현재 선수 말이에요. 러시아 예. 카잔 월드컵에서 동메달 땄네요. 예, 이 손현재 선수가 이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 시리즈거든요. 이 예. 러시아에서 열린 카잔 월드컵 후프에서 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종목별 결선 후프에서 18.300점을 받았고요. 이 손현재 선수가 이 다음 달 7일에 열리게 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예. 이 대회에 리우데자네이루 내년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지금 8시 27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위례성대로 몽촌토속역 방면으로 올림픽대공원 남이문 앞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는 현장 소식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 지체되고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난곡로에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신대방역 사거리 안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역삼로 8길입니다. 초교 사거리를 지나서 순복음 강남교회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잠시 주춤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신촌로 상황을 보면 도심 쪽으로 현재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성산로는 도심 쪽으로 마포구청역에서 연대 앞 삼거리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도 구리시계에서 잠실대교,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거의 대부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지나기 어렵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 정치 국방에서 뵙겠습니다.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죠.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요새 쿡방 먹방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좀 맛있게 만들어 볼까 해서 마련한 순서죠.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치 쿡방 바로 여러분을 이끌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낸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금 이 밤새는 게 벌써 이게 3일,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3일이에요. 예, 3일이에요. 예. 근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진짜 긴장되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셨죠? 부총장님도. 그죠? 예, 저도 뭐 사실 이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뭐 저는 뭐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 진통 끝에 좀 전례가 없는 그 지금 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밤을 새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진통 끝에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건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결렬이 됐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점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진통 끝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한치 그 사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함 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없으면 지금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입장이 있어야 되고, 북한으로서는 뭐 자기네들의 어떤 최고 존엄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북 방송 중지하라부터 이야기 나오니까 과연 이제 결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렵다. 이제 만약 이제 결렬이 되게 되면은 정말 우리 한대로 또 확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이제 국민적 걱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길어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소재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탈출구 내지는 연기술 같은 걸 펼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북한에서 뭐 이미 통보 시한 두고 우리 대북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도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시간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뭔가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양쪽이 적절하게 타협책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어차피 소모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으로 지금 생각을 했으면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쭉 본다면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천안함 폭침 때 수많은 사실은요. 천안함 폭침 때 살아남은 이 우리 장병들도 상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전인데 뭐 이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 천안함 이 몇 주기 특집 방송 MC를 맡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데 그때 원래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이 한 명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왔거든요. 예. 관중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마이크 갖다 주면 이제 증언을 하는 이런 그게 있었는데 결국 그 생존 장병이 방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이었는데 조금 긴장이 되니까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입에서 비속어가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게 천안함에서 희생된 장병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장병들도 사실 트라우마가 얼만큼 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젊은이들 이번에도 발목 잘리고 다리 잃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연평도에서도 무고한 민간인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굉장히 최고조의 긴장 상태인데 불구하고 국민들이 전혀 동요가 없었다. 뭐 사직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 보인다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520차례나 정전 이후에 수고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내성이 생긴 것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치고 그렇게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좀 뭔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그런 기류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그 분석 중에 하나로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단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 단호하다는 것도 사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역시 뭐 무력으로 응징을 해야 된다냐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그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꼭 해야 될까? 이게 저희가 이제 하필이면 또 정치 국방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주방 분위기 들여다보신 적 있어요? 주방 또 그 어떤 주방이냐면 고급스러운 주방 말고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음식 식자재 같은 것들을 동시에 갑자기 이제 식량을 맞춰야 되는 거. 우리가 농담처럼 전투엔 실패해도 보급엔 실패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자재 한꺼번에 들고 있고 살아있는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 또 손에 다 칼 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주방장이 거기를 지배해 나가는 걸 보면은요. 야 단호하면서도 사고 안 나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들 지금 남과 북이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젊은이들이 다쳐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 그간에 단호한다는 의미가 과연 응징에 단호해야 되는가? 글쎄 그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답답은 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극히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호함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총장님, 우리 정치 셰프인 부총장님께서 이 남북이 지금 뭐 해가지고 뭐 좀 해먹으려고 그러면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참 이게 참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거의 뭐 성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먼저 좀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우리 희망사항인데 우리 쪽이 좀 달라졌다는 기류를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처럼 우리가 미온적인 협상 태도로 보인다든가 좀 약해지는 모습 보인다든가 이런 기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뭐 한미 군사체제의 공조함도 물론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것들 보이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예전에 대한민국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그 벗어나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현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희망사항이 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런 전제 하에
북한과 이 대한민국 쪽에 1953년에 정전된 후에 각각 마을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이 하나 생겼는데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마을이죠. 이 북한에서는 기정동이란 마을입니다. 기정동이란 마을이고 우리 남측에서는 대성동이란 마을입니다. 그 대성동 마을은 자유의 마을이죠. 자유의 마을인데 불과 두 마을이 이 비무장지대 유일한 마을들인데 1.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뭐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유의 마을, 소위 말해서 그 파주 쪽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서는 어떤 큰 일만 나면은 큰 잔치가 나면은 항상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돼지 속을 넣은 돼지고기 속을 넣은 순대, 순대하고 그다음에 절인 애호박 만두 이런 걸 자주 먹습니다. 거기다 이제 경단을 해서. 부총장님은 진짜 박식하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 거 다 아시네. 덕분에 이때 공부를 많이. 그렇군요. 진짜 박식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 마을에서 그 항상 경사를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인 애호박 만두를 먹고 돼지고기 속을 넣은 만두 그 순대를 넣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 음식을 가지고 북한 쪽이 뭐 대성동 와서 같이 먹으면 좋게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소위 그 북한의 기정동 마을 북한 쪽에 있는 비무장지대 마을 거기에 가서 같이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주도 한 잔 곁들여가지고 좋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사실 비무장지대 상징성이 있는 강이 임진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임진강에 잡히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천혜의 어떤 자유의 보호이기 때문에 자연의 보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황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흔하게 잡히는 고기가 숭어예요. 숭어가 지금 또 제철이거든요. 숭어 매운탕에다 같이 이런 식사를 한번 하면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지금 어떤 뭐 우리가 먹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남북한의 어떤 우리가 앞으로 발전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 꼭 뭐 그 판문점에서 회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 마을에서 군사 분계선 넘어서 하는 거니까. 기정동에서 하고 이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지금 상황에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요리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더덕찜하고 계란찜, 명란 계란찜을 같이 드시는 상황이 아닌가. 미더덕찜 아시죠? 이게 오돌도돌 해가지고 아구찜 같은 데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콩나물 매운 무침으로 많이 넣는 건데 요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요. 동맥경화나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니까.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들겠네 빨리. 그냥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같이 드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드시다가 입안에서 폭탄 터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게 또 미더덕 폭탄입니다. 그러고 계란찜도 이게 입대기 딱 좋죠. 근데 계란찜은 다른 의미에서 약간 섞은 게 뭐냐면요. 미더덕찜이 또 맵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매운 음식을 입속을 달래줄 걸로 되게 계란찜들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장 큰 난제는 현재 이제 목함 치료로 촉발된 대치 상태인 거고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이산조치 해제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알들을 좀 풍성하게 계란과 명란같이 많은 알들을 놔줘서 이 자리가 좀 잘 끝나줬으면 좋은 기대를 담아서 계란 명란찜하고 미더덕찜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잘 끝나서 양측이 정말 식사하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틀 밤씩 꼬박 새면은 입이 깔깔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사실 건강도 다 모여 계신 분들 나이도 많으신데 건강도 근데 중간에 주무시면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맨날 보고 해야 되니까.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치권도 움직였는데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제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정치권이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명분상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하겠어요 국회에서 지금. 뭐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 즉 정치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정치권이 협조적 자세로 돌아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쟁을 한다든가 또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국론 자체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인 걸로 국민이 분열되면은 단합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보면은 본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협조적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대화와 공존, 김무성 대표는 단호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미국 방미했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거의 투트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단호할 땐 단호하되 약간 이제 기존 정권들에서 왜 안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되느냐, 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지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럼 이제 또 정쟁이 되는 것이 이제. 네? 그러면 또 정쟁이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는 왜냐하면 예. 그 연평해전이나 이럴 때에는 대화를 강조했던 김대중 정권에서 그렇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와 도발이라는 것이 상호관계에 있느냐 이러면 또 이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실 안보 문제가 나오면 예.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야권이 밀렸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약간 선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으로 끌어갈 타이밍은 아니죠. 이게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 게 정치권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뭘 가장 기대를 하고 있냐면 남남 갈등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권이 정말 판이하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북한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일전에 문재인 당대표가 목함질에 터졌을 때 나중에 5.24 해제 조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일 날. 상당히 비난을 크게 받았습니다. 14일 15일 날 예. 북한이 무슨 그렇죠. 음직을 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하고 16일 날 5.24 조치 해제. 그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난집 앞에 서서 불 끄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레지타운 만들겠습니다. 호텔 만들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국가 위기 상황일 때는 어떤 생각이든지 정치적인 실리적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몸이 있어야 정신이 있는 것이지 정신이 있고 몸이 있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 몸이라는 것은 안보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도 좀 인식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고 이제 정치라는 게 여론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국민 여론이 지금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저도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렇죠. 1.22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1.22 사태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이제 총탄이 어떻게 밤에 날아갔는지 처음 봤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입학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애들 다 대학 다니고 이제 한 해 대학 졸업 맞고 이렇게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들도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돼요? 이 손주까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까? 저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 예, 말씀하세요, 부장님. 저 한 말씀만 더 이제 덧붙여 드리자 그러면은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 자체가 남북한의 입장이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 쪽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소기 목적을 달성한 셈이에요. 이 회담 자체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뭐냐 그러면은 48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스러워졌거든요. 북한이 48시간 이내에 대북 방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도 가능하겠다, 확진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의도했던 남남 갈등도 안 일어나고 한미 군사 추진은 더욱더 공건하게 나오고 대한민국 정부로는 예전에 볼 수 없던 아주 강경한 원칙론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막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고 이를 보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 소기의 목적 자체가 전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48시간에 대한 공언을 해놨는데 이게 김정은의 존엄하고도 바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회담에 대해서 제의를 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정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목적은 좀 얻었지 않느냐. 시간을 충분히 벌었지 않느냐. 48시간에서 시간은 벌었죠. 맞습니다. 명분상 살짝 빠져나가는 전략으로는 그런 게 있겠죠. 자. 이제 좀 딴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딱 절반이 됐어요. 요새 이제 각 언론사마다 전부 평가를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 뭘 들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공약보다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냐고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점 그러면? 점수요. 점수를 50점을 드리고 싶은데 왜 50점이냐면 제가 이제 이게 제일 기회주의적 점수인데. 아니.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네? 기회주의인 게 아닌 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왜 50점이냐면 말씀하신 공약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국민 대통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2년 반 동안 지금 딱 임기 절반이었는데 이상하게 국론이 더 분열된 것 같다.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그래서 지지층도 견고하지만 반대층도 너무 견고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도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말씀하신 이상하게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건 모르겠는데 국민들끼리까지도 싸우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이게 반으로 쪼개졌다는 의미에서 50점이지 기회주의적 50점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총장이요. 부총장님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50점에서 10점 플러스해서 60점. 60점. 왜냐 그러면은 기회적 그 점수가 아니고요. 딱 반이니까 100점 만점에 50점 주고요. 잘하는 경력에 있어서 10점 플러스로. 그래서 60점 주고 싶다는. 역시 또 교육계에 계시니까 이 경력까지 잊지 않고 이게 아쉬운 분야가 어떤 거세요?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물론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 봐야 되겠죠. 아까 뭐 국민 통합에 대한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던 공약보다는 사실 국민 통합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항자로 갈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됐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제에서는 역시 소통에 대한 부재가 가장 문제였지 않나.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정치권의 관계의 친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의 문제가 가장 아쉬웠었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비빔밥을 당신께서 잘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나는 게 그때도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비빔밥을 좋아하시는데 본인의 양념을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하세요. 다른 재료들의 맛도 살려줘야 되는데 내 양념 맛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부는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상희 부총장이 말씀 맞다나 더 잘하라는 의미도 이제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더 잘하게 음식 하나 추천해 주시죠. 우리 그 양 변호사 비빔밥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음식에 상당히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음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역사 또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비빔밥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얘기하시냐 그러면은 대선 후보 때 국민 면접 박근혜라는 단독 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비빔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빔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시사적이고 큰데 섞기만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비빔밥에. 각기 다른 재료들이 고추장, 참기름과 섞임으로써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된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비빔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소통이고 화합이고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빔밥을 앞으로 좀. 비빔밥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비빔밥도 한번 드셔보시고 정치권과의 소통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소통에서도 비빔밥에 대한 이 당신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이 철학적 관점 이 부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절 변호사님.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사실은 그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렁탕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설렁탕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이제 가장 권위적인 설이 봄에 이제 경칩 지나고 나서 이 임금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쟁기를 갈고 직접 농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 앞으로 1년 농사 열심히 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고깃국을 끓여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함께 먹었다는 게 설렁탕의 유래라는 좋은 의미의 해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재경제법은 이제 통과됐었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사실은 정쟁도 많았고 사건도 많아서 사실 일을 못했는데 힘내서 앞으로 좀 쟁기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설렁탕이 또 이제 그런 유래가 있다. 예? 아, 이게 아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너를 한번 하면 아주 그 배우는 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진짜 이 코너 하고 나면 아주 흐뭇합니다. 예. 자, 정치 국방 식상반 합시다. 오늘도 남북 문제에서 청와대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정치 셰프와 함께했죠.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